한양에서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난 하급관리 우석은 예산 근처까지 내려와 한 고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초겨울치고도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온화해 우석은 가벼운 마음으로 고개를 넘고 있었지요. 하지만 날씨는 갑작스럽게 돌변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는 먹구름이 뒤덮이더니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굵은 눈발이 쏟아지며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우석은 눈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몸을 숙이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아이고, 무슨 놈의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다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인생이라더만. 날씨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구만. 그 순간 눈보라 속 어딘가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우석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어 급히 다가가 보았지요. 그곳에서는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가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모습이었고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인도 피를 흘린 채 눈 속에서 아이를 안으며 떨고 있었는데요. 웜에. 이 험한 눈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요? 제가 흥섭이라는 선비인디. 우리 마누라가 진통을 시작해서 내 처가로 같이 가던 중이었는데 그만. 가는 도중에 아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요. 마누라가 아이를 낳느라 힘을 다 써버렸는지 도저히 일어서지를 못하는구만이라. 그 순간 여인의 품에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석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 혼미한 상황에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지요. 여기서 계속 지체하다가는 세 분 모두 얼어 죽을 판이요. 빨리 인가를 찾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구만요. 그리하여 우석은 그 선비와 함께 여인을 부축하여 눈이 덮인 고개를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리고 발은 자꾸만 미끄러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불빛을 찾아 걸었고 마침내 멀리서 어렴풋이 인가의 불빛을 발견할 수가 있었지요. 그들은 눈길을 헤치며 가까스로 초가집에 도착하자마자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며 집주인이 뛰어나왔지요. 이분이 방금 아기를 낳았구만요. 이들을 살려야 하니 방에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미역이나 다른 국을 끓일 것이 있으면 국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돈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구만요. 오메, 이 날씨에 이것이 큰일이구만. 얼른 방 안으로 드시라니께요. 집주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상황을 이해한 듯이 재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지피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들어서자 흥섭의 아내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듯 눈을 감았지요. 하이고 마누라. 참말로 고생 많았구만 그려. 이제 다 괜찮아 질거니께 조금만 더 참으시오. 산모는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우석 역시도 마침내 마음을 놓으며 방 한구석에서 몸을 뉘이고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날 밤 밖은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하늘은 말끔히 개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가 방 안 구석구석 스며들자 우석은 산모와 갓난아기를 깨우지 않고 떠나려고 조심스럽게 짐을 챙기고는 집 밖으로 나갔지요. 그때 흥섭이 다급히 달려와서 우석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된 채 간절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선생님, 이 은혜를 참말로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름하고 사시는 곳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석은 흥섭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내가 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오. 다만 인연이 닿았기에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큰일이 날 뻔한 것이 무탈하게 지나갔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댁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흥섭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재차 부탁을 하자 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답을 했습니다. 한양 궁 근처에 살고 있는 이우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시 만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아기와 부인이 무탈하게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만을 남긴 채 우석은 조용히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흥섭은 우석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석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거듭 인사를 했지요. 그로부터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흥섭이의 가난한 살림은 딸이 태어난 이후로 입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형편이 더욱더 곤두박질 쳤기에 흥섭이는 선비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품삯 일로 생활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흥섭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인이 흥섭이에게 편지 하나를 내밀었지요. 여보, 한양에서 편지가 왔구만요. 거 한양에 계시는 당신 외삼촌께서 보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외삼촌이라면 홍배삼촌께서 편지를 보냈단 말인가?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흥섭이의 외삼촌 홍배대감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명망 높은 양반이었는데 이렇게 흥섭이를 직접 부른 것은 처음이었지요. 살림이 어렵거든 한양에 있는 우리 집으로 찾아오거라. 내 너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마. 여보,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외삼촌께서 뭐라고 하십니까요? 외삼촌께서 한양으로 오라는구만. 그분의 집에서 지낼 곳도 마련해주고 일할 곳도 찾아준다는데. 그런디 이것이 내 그분을 믿고 찾아가도 되려나 모르겠구만. 여보, 그래도 혹시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일지 또 압니까요? 그려 마누라. 뭐 어찌되었든 누구 하나 기댈 곳 없는 이곳보다야. 그래도 한양이 낫지 않겠는가? 결국 흥섭이는 나주에 있는 조그만 초가집과 살림을 전부 정리하고 아내와 딸 춘심이와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난에 시달렸던 흥섭이에게 이 한양행은 말 그대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길고도 지친 여정을 거쳐 도착한 한양. 도시의 번화한 거리와 사람들이 북적이는 풍경은 흥섭이와 그의 아내에게 낯설고도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여보, 평생 한양 땅이라고는 밟아본 적도 없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잘 살 수 있을라나 모르겠구만요. 아,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시구려. 그래도 내가 가진 것 없고 몰락하기는 했어도 명색이 선비인데 외삼촌께서 원체 높은 관직에 계시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 적어도 나한테 어디 서리자리 하나는 알아봐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도 잘나신 외삼촌을 둔 덕에 우리도 이제는 고생길이 끝났구만. 흥섭이와 그의 부인은 이런저런 기대를 품으며 고래등처럼 큰 홍배대감의 기와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홍배대감의 집에 도착한 흥섭이 가족은 조그만 행랑채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방 한 칸짜리 행랑채는 협소하고 낡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머물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흥섭이는 부인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한참 방에서 짐을 풀던 중 홍배대감이 흥섭이 부부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차 한 잔을 권한 뒤 흥섭이 부부를 번갈아 보며 담담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자네들이 여기까지 오느라 참말로 고생이 많았구만 그래. 그동안 흥섭이 자네가 그 나주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부인을 위해서 자리를 좀 마련했는디 말일세. 흥섭이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홍배대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였지요. 그러다 대감은 쓴 웃음을 지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 말일세. 몇 년 동안 일을 했던 머슴 봉섭이랑 여종 매향이가 서로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해버렸구만. 우리 집이 워낙에 큰데다가 일은 이렇게 많다 보니 사람이 없어서 도무지는 안 되겠더라고. 그러던 와중에 자네 가족이 여기로 와줘서 참말로 다행이구만 그래. 흥섭이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을 했지요. 예? 그러니께 제가 그 머슴이를 대신 하라는 말씀이십니까요? 홍배대감은 태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한테 내가 힘쓰는 일 같은 것을 시키겠는가? 그것은 다른 하인 덕파리가 있으니 그 아이에게 시키면 될 일이고 자네는 그 아이가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을 할 때 좀 도와주거나 그 외에 자잘한 문서 같은 것을 관청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좀 해주면 될 것이네. 그래도 명색이 자네가 선비 아닌가? 흥섭이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머슴이를 대신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지요. 홍배대감은 그런 흥섭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 부인도 할 일이 있구만. 자네 가족이 이 집에서 지내려면 자네 부인도 행랑 어멈 노릇을 하며 부엌일도 보고 집안 청소도 좀 도와서 한 사람분의 몫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원래 자네 딸 춘심이까지 여종일을 시키려 했지만 같이 부모된 입장에서 특별히 그 아이는 무료로 머물도록 허락해 주겠네. 흥섭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슴이를 대신 하라니. 선비 체면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는 분노와 절망이 치밀어 올랐으나 이미 나주에 있던 집도 모두 처분해버린 마당에 이제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요.
흥섭이는 이를 악물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삼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한양에서 제 식구 건사하면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일쯤은 참아야지. 아, 그래도 이것이 나주에서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품삯 일을 하는 것보다야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차지 않겠는가? 그 말을 끝내고 홍배대감은 하인을 불러 두 사람을 다시 행랑채로 돌려보냈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와 작은 방에 짐을 마저 풀며 흥섭의 부인이 흥섭이에게 조심스레 달래듯이 말을 건넸지요. 서방님 괜찮겠어요? 여기 온다고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구려.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대감님이 당신 외삼촌인데 언젠가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이고, 가족이고 뭐시고. 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괜히 세워진 게 아니구만. 이렇게 사람을 잘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부자가 되는 것이겠지. 그날 밤 행랑채에서 흥섭이는 부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흥섭이의 고단한 순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홍배대감의 심부름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내려졌고 처음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마당 쓸기, 장작 패기, 심부름까지 여기저기 자빌들은 끊이지를 않았지요. 자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아, 이 한양 땅에서 자네 같은 처지 어딜 가서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 이만큼 대접을 받겠는가잉? 그 말을 들은 흥섭이는 목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겨우 눌렀지요. 그리고 홍배대감은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흥섭이에게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흥섭이의 생활은 오히려 나주에 있을 때보다도 궁핍해져 틈나는 대로 품삯 일을 찾아 헤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흥섭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다른 데 있었으니 워낙에 부자인데다가 높은 관직에 올라있는 홍배대감이라 그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를 않았지요. 그리고 그런 손님들이 올 때마다 홍배대감은 아, 이 친구 말인가? 이자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니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놀다 가시게. 흥섭이는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속에서 분노와 수치심이 치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머슴으로 소개하는 홍배대감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이 그저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이것이 진짜로 한때 선비였던 사람이 맞기는 하는가잉?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내 나주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르는구만. 그러면 체면이라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을 것인디. 괜히 한양으로 와서 이 꼴을 당하는구만. 마음속에서는 후회가 민물처럼 밀려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흥섭이는 더 이상 갈 곳도 되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렇게 흥섭이 홍배대감의 집에서 머슴 취급을 받으며 서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차에 홍배대감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흥섭이는 오랜만에 배에 기름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이날만큼은 자진해서 잔치 준비를 하고는 일찌감치 사랑방 한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마을에 지체 높은 양반들이 하나둘 찾아와 홍배대감에게 값진 선물을 전해주었고 사랑방은 어느새 북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갑자기 사랑방 문이 열리더니 웬 산신령 같은 도인이 유유히 들어서지 않겠어요? 홍배대감은 그 도인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크게 반겼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박 처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이거 진짜로 영광입니다요.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실 겁니다. 이 어르신은 박 처사님이신데 주역에 능통하고 관상을 보는 눈이 상당한 분이시지요. 이분이 예언한 일들은 번번이 맞아떨어지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시구만이요. 사랑방에 모인 손님들은 박처사의 등장에 반가워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박처사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다니. 홍배대감님께서 참말로 발이 넓으시구만. 오늘 잘하면 박처사님께서 우리들 관상을 봐주시는 것 아니오. 아이고, 이것이 참말로 귀한 기회인디. 박처사는 모여있는 손님들에게 손을 가볍게 흔들며 겸손하게 웃어 보였지요. 내 평소에는 관상을 함부로 보지 않는데 오늘이 홍배대감의 생일 아닙니까?
내 나름의 선물로다가 여기 계신 분들의 관상을 한번 봐드리리다. 그리하여 사랑방에 모인 손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박처사의 앞에 마주 앉고는 박처사가 자신의 얼굴을 살피기를 기다렸습니다. 박처사의 눈길이 손님들의 얼굴 위에 머물 때마다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지요. 이분은 평생 벼슬에 머무르겠지만 탐욕을 경계해야 하오. 자네는 말년에 큰 재물을 얻겠으나 관제수가 따라다니니 항상 조심을 하시오. 양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처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박처사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상을 본 후 그의 시선이 사랑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던 흥섭이에게 닿았는데요. 그 순간 홍배대감은 급히 손사래를 치며 나섰지요. 아이고 처사님, 이자는 굳이 관상을 보실 필요가 없구만이요. 이자가 내 조카이기는 한데 갈 곳이 없어. 내가 거두어서 데리고 있는 자입니다요. 보시다시피 자빌이나 하는 머슴 같은 자인데 어디 처사님께서 귀한 눈으로 관상을 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홍배대감의 말에 방 안의 양반들은 조용히 피식거리며 흥섭이를 비웃었습니다. 그 소리에 흥섭이는 몸이 더욱더 움츠러드는 듯했고 속으로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박처사는 홍배대감의 말을 흘려듣고는 한참 동안 흥섭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인,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묻겠소이다. 원래부터 한양에 살던 분이 아니시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흥섭이는 당황하며 대답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요. 저는 나주에서 평생을 살다가 얼마 전에 한양으로 올라왔구만요. 잘하셨소. 대인께서 한양으로 오신 것은 옳은 선택이오. 그 덕분에 대인께서는 나주에 있었으면 못 얻었을 큰 복을 오늘 안으로 받게 되고 그것으로 부귀를 누리게 될 운명이구만요. 이 말을 들은 홍배대감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했지요. 아니 처사님, 내가 손님들께 처사님께서 귀신같이 관상을 보신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 보잘것없는 조카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하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 꾀죄죄한 놈이 무슨 수로 오늘 안에 큰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홍배대감이 말을 마치자 사랑방 안은 조롱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흥섭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키득거렸지요. 비웃음의 대상이 된 흥섭이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내가 큰 복을 받고 부귀를 누리게 된다니. 저 처사님이 나를 놀리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흥섭이는 사랑방 가득 울려 퍼지는 비웃음 소리를 뒤로 한 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서 대문을 열고 나서니 찬바람이 그의 볼을 스쳐갔지요. 가슴 속에는 수치와 분노가 얽히고 설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홍배대감의 집을 등질 수밖에 없었지요. 흥섭이의 발길은 자연스레 마을 외곽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는 그를 보자마자 면박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흥섭 씨, 외상값은 도대체 언제나 갚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래 미루다가는 올해를 넘기겠구만 참말로. 흥섭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주모는 그의 그렁그렁한 눈망울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지요. 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디? 나이가 지긋한 양반이 이렇게 눈물을 매달고 오셨소. 에이 어쩔 수가 없구만. 오늘은 그냥 내 공짜로다가 막걸리 한 잔 내어드릴 테니 그거나 마시고 속 좀 풀어보시구랴. 곧이어 주모는 막걸리 한 사발을 가지고 와 흥섭이 앞에 내어주었고 흥섭이는 사발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물며 남남인 주모도 내 마음을 알아줘. 나를 달래기 위해 이렇게 공짜로 술을 내어주는데 가족이라는 홍배대감은 어떻게 저리 쉽게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줄 수 있단 말이냐잉. 흥섭이는 갑자기 머릿속에 박처사의 예언이 떠오르자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거기다가 그 박처사는 도대체 뭐하는 양반이길래 어디에서 나타나서는 헛소리나 해댄단 말이오. 내 팔자에 무슨 놈의 부귀를 누린다고 참말로. 하이고 그 양반 때문에 잔치상도 못 얻어먹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쫄쫄 굶고 이것이 무슨 꼴이란가. 흥섭이는 빈속에 막걸리를 들이키며 배고픔을 술로 채웠습니다. 줄인 배에 술이 들어가니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속이 허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술잔을 비웠는데
배고픔보다는 마음의 허기가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흥섭 씨, 인생이라는 게 참 술로 풀리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요? 허, 주모 말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하구만요.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넘기고 내일도 그저 버텨야 할 뿐이지. 주모, 참말로 오늘은 고맙구만요. 흥섭이는 술기운에 거나하게 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행랑채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를 기다리던 그의 부인은 두 눈을 반짝이며 달려나왔지요. 여보, 우리 춘심이가 말이오. 왕비가 된답니다, 왕비가요. 흥섭이는 술기운에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마누라가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우리 춘심이가 왕비가 된다니. 술을 마신 것은 난디 자네가 술 취한 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 그것이 말이어요. 왕후께서 서거하시고 임금님께서 새로운 국모를 찾고 계셨다는구만요. 그런데 우리 춘심이가 성문 앞을 지나가다가 궁궐 사람들의 눈에 딱 띄었다고 안 그럽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어찌 되었다는 것이오? 아, 임금님께서 춘심이를 직접 보시고 고르셨다고 하는구만요. 다행히 우리 집안이 선비 집안이라 춘심이가 선택될 수 있었다고 하구만요. 도대체 이것이 꿈이 아니면 뭐란 말이오? 뭐라고 그것이 참말이란 말이오, 부인?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오? 흥섭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16년 전 고갯길의 눈보라 속에서 태어난 춘심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춘심이는 남다른 미모와 기품을 지닌 여성으로 자랐는데요.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닌 어딘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며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지요. 그는 순간 박처사의 말이 떠올라 숨을 삼켰습니다. 오늘 안에 큰 복이 들어온다 했던 그 말이 설마 이 일이었단 말인가잉? 그때 박처사가 말한 부귀를 누린다는 예언이 거짓이 아니었구만 참말로. 머슴 같은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임금의 장인이라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조화란 말이냐잉. 흥섭이는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 받았던 모든 조롱과 비웃음이 한순간에 뒤집힐 것이 피부로 느껴졌지요. 이후 춘심이가 왕비로 간택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한양과 마을을 뒤덮었는데요. 그리하여 흥섭이가 사는 행랑채 앞은 하루아침에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지요. 홍배 대감을 포함하여 생일날 흥섭이를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찾아와 모두들 부끄러운 얼굴로 그날의 무례를 사과하며 흥섭이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네 그래도 말일세. 생각해보면 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아무렴 내가 자네를 한양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자네에게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네. 흥섭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홍배 대감은 자신의 말을 점잖은 충고인양 이어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우리는 가족이 아닌가? 가족끼리는 이런 일로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법이지. 홍배 대감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흥섭이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인과 함께 말없이 짐을 다 싸고는 서늘한 눈빛으로 집안을 한번 훑어본 뒤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홍배 대감은 대문 밖을 뒤따라 나서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요. 자네, 정말 이렇게 갈 작정인가? 내가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흥섭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를 가족이라 부를 일은 없을 것이오. 부디 남은 여생 잘 사시기를. 흥섭이 홍배 대감의 집을 나선 이후 그는 다시는 홍배 대감의 집을 찾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후에 왕의 부원군이 된 흥섭이는 어느 날 주막을 찾았습니다. 예전 서러움과 배고픔에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가 술 한 잔을 얻어마시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웜에 이것이 누구십니까? 내 부원군 나리님이 되셨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디. 하이고 어떻게 또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주모는 흥섭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했고 흥섭이는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 주모, 우리 둘뿐인데 그렇게 격식 차릴 필요 없구만 그려. 내 외상값 갚으러 온 것이구만. 에이 그깟 외상값 몇 냥이야 뭐. 굳이 그것을 갚으시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하셨답니까? 내 주모한테 분명 외상값으로 연량을 진 것 같은데 말이오. 흥섭이는 준비했던 돈 주머니를 꺼내 주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모는 묵직한 돈 주머니를 받고는 화들짝 놀라며 원마야 나리님. 이것이 딱 봐도 몇백 냥은 되어 보이는데. 우리가 가족지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운 친구 사이도 아니었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주십니까요? 아, 친구나 가족이 별거겠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서러운 시기에 주모가 내어준 공짜 술 한 잔이 나를 버티게 했는데 주모가 나를 살핀 그 마음이 바로 친구고 가족이지 않겠는가? 주모는 그 말을 듣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리님. 저는 나리님께서 원체 힘들어 보였길래 술 한 잔 내어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갚으시니 내가 더 부끄럽구만요. 흥섭이는 주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을 했지요. 그때 그 한 잔의 술이 내겐 어떤 부귀보다도 귀한 것이었소. 그 마음을 오늘 내가 갚는 것이니 부디 받아주시오 주모. 흥섭이는 주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뒤에 조용히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주모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한참을 서 있었지요. 주모에게 외상값을 갚고 난 뒤 흥섭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16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과 딸을 구해준 은인 이우석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우석의 집을 찾던 흥섭이는 마침내 허름한 초가집에 다다랐습니다. 우석은 평생을 하급관리로 지냈지만 청렴하고 결백한 성품임에도 아첨에 능하지 않았기에 관직의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기를 좋아했기에 모아둔 재산 없이 낡고 소박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흥섭이는 마침 마당에 있는 우석을 보고는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혹시 기억하시겠소? 우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알아보지 못한 채 대답을 했지요. 글쎄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이 잘 기억이 나질 않구만요. 혹시 저를 어디에서 보셨단가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딸 춘심이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십니다. 흥섭이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우석에게 16년 전 고개에서 있었던 일부터 그 아이가 자라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해주었습니다. 우석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흥섭이를 바라보았지요. 웜에 부원군 날이 그때 눈보라 속에서 낳은 그 아이가 왕비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 아이가 무사히 자랐을지 가끔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참말로 꿈만 같은 일이구만요. 그때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와 아내는 그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요. 우석은 흥섭이의 감사에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부원군 날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구만요. 내가 한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입니다요.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구만요. 남을 도우려는 이들은 극히 드물고 말이어요. 그렇기에 선생님 같은 분이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남을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저는 임금께 이 모든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요. 선생님께서 저희 딸과 가족을 구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의 왕비도 저희 자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어요. 시간이 흘러 흥섭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은 우석의 청렴하고 바른 인품을 높이 사고는 나라의 왕비를 구한 공로를 인정하여 우석에게 높은 관직을 하사하였고 후에 우석은 좌의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섭이와 우석의 인연은 더욱더 깊어져 이후에도 둘은 계속 서로 왕래를 하며 생을 다하는 날까지 우정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나주에서 내로라 하는 천석군 부자 홍배대감은 오늘 밤도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는 그의 막내딸 춘심이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춘심아, 벌써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드린 지 반년이 넘어갔는디 인자는 너도 마음에서 좀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냐잉? 아버지, 저도 머리로는 이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쉽게 놓아주지 않구만요. 그려잉. 어디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겠냐마는 오늘은 바람이 유난히 찬 것 같구만 춘심아. 까딱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께 적당히 하고 얼른 들어가 쉬어라잉. 홍배대감은 딸 춘심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요. 그는 딸 춘심이의 뒷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웜에 저 짠한 것을 이것이 참말로 어떡하면 좋다냐잉. 홍배대감 내 딸 춘심이는 벌써 반년째. 낮에는 방에서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은 채 밤만 되면 이렇게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홍배대감은 여전히 깊은 상념에 빠진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스치듯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무거운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지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머슴 봉섭이를 불렀습니다. 봉서봐, 춘심이는 오늘도 방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냐? 네 어르신, 아씨께서는 오늘도 그저 방 안에 계신 채로 나오지 않으셨구만요. 요즘은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밤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러다가 참말로 큰일이 나지 않으려나? 그것이 걱정이구만요, 어르신. 아이고, 저 가여운 것을 참말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잉. 아, 꿈이요. 꿈사시오. 봉서봐, 이것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를 잘못 들은 것이다냐? 분명히 이게 꿈을 사라는 말처럼 들린디. 이것이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냐? 어르신께서 제대로 들은 것이 맞구만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꿈을 사라고 들리는구만요. 세상의 별의 별 장수는 다 보았지만 꿈을 판다는 장수는 한평생을 산 홍배대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지요. 그리하여 호기심이 동한 홍배대감은 머슴 봉섭이를 시켜서 꿈을 판다는 장수를 불러오라고 하였는데요. 봉섭이 밖으로 뛰어가고 한참 후 한 새우젓 장수가 홍배대감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판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 가격은 도대체 얼마에 팔겠다는 말인가잉? 홍배대감이 그에게 묻자 그 새우젓 장수는 이런저런 눈치를 보더니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홍배대감에게 다가가 조심히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입니다. 용을 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새우젓 장수의 말을 들은 홍배대감은 깜짝 놀란 채 머슴 봉섭이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봉서봐, 네 이새우젓 장수를 행랑채에 모셔다 주고 말이오. 급하게 박처사님을 좀 불러와야 쓰겄다잉. 박처사는 어려서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관직 세계에서도 승승장구를 하던 사람이었으나 딱딱한 공직 세계의 환멸을 느끼고 일찍이 은퇴를 하고서는 나주의 변두리에 조그만한 초가집을 짓고 살고 있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은퇴한 이후에는 방에 틀어박혀 주역을 공부하였는데 관상이나 풍수에도 능하여 홍배대감이 고민거리나 큰일이 있으면 항상 조언을 구하는 인물이었지요. 박처사가 새우젓 장수가 기다리는 행랑채로 들어오자 홍배대감은 박처사에게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박처사는 새우젓 장수를 꿰뚫어 보려는 듯이 한참을 지그시 쳐다보았지요. 그래, 자네가 어젯밤에 용을 타는 꿈을 꾸었단 말이지. 맞습니다요, 어르신. 저는 갑수라는 새우젓 장수인디 말입니다. 어제 강진에서 여기 나주로 오기 위해서 산마루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그곳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꿈속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만 큰 벼락과 함께 황검색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주막에 자고 있는 저를 휘감고 다시 구름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꿈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서도 이것이 보통 예사로운 꿈은 아니구나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주로 와 새우젓 대신에 꿈을 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었구만요. 그렇게 좋은 꿈을 꾸었으면 그것을 자네가 가지고 있지. 못하러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그런가잉? 새우젓 장수인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있어봐야 막말로 새우젓이나 좀 더 팔고 말일 아닙니까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 꿈을 꾼 저를 갖다가 필요로 할 만한 부잣집에 파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허허, 자네가 천상 장사치는 장사치구만. 내 자네 말 잘 알아들었네 그래요. 홍배대감과 박처사는 새우젓 장수 갑수를 행랑채에 두고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홍배대감의 불안해하는 기분을 이해한다는 듯이 서늘한 아침의 기운이 가득했지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처사님께서 보시기에 저 갑술한 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요? 홍배대감이 근심에 가득 찬 듯한 걱정되는 얼굴로 묻자 박처사는 확신에 찬 듯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감님, 내 저 갑수라는 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자의 관상을 한번 찬찬히 봐보니 절대 저자가 거짓말을 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구만요. 저자가 비록 새우젓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인성도 고다 보이고 배포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저 사내가 꿈꾼 대로 저자가 용을 탈 수 있을지 어떨지는 그 꿈을 사는 사람에 따라 달린 일인 것 같구만요. 마침 대감님 집에는 시집을 가지 않은 여식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내보니 저자가 대감님 집 앞에서 꿈을 판 것이 절대 우연 같아 보이지는 않는디 말이오요. 처사님 말대로 저 청년이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구만이요. 그런데 문제는 춘심이가 지금 저렇게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저 갑수라는 사내를 남편으로 맞아들일란가 그것이 걱정이구만요. 그것은 대감님이 춘심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감님께서 저 사내를 받아들인다면 나 또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저 청년이 꿈처럼 대감님 집에 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요. 처사님, 춘심이가 저 사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요? 춘심이가 아직도 약혼자 일을 잊지 못하고 반년 동안 방에서 눈물만 흘리고는 밤에는 기도만 드리는데 말이여요. 대감님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구만요. 용꿈의 효력은 단 하루뿐이 안 되니께 오늘을 넘기면 모든 것이 허사구만요. 홍배대감은 박처사의 말에 더 이상 망설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딸 춘심이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결심을 굳혔지요. 알겠습니다, 처사님. 그러면 이것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어떻게든 한번 춘심이를 설득해 봐야 쓰겠구만이요. 이로써 마음에 확신이 선 홍배대감은 반년 만에 딸 춘심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방으로 가는 동안 홍배대감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싶은 기억이 떠올랐지요. 때는 1년 전, 딸 춘심이 그동안 아버지 홍배대감 몰래 만나고 있던 선비, 덕파리를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집에 데리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물론 박처사도 함께하였지요. 대감 어르신, 제가 과거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서 춘심이 낭자에 어울리는 사내가 되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사위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허허, 덕팔이 자네 배포가 큰 것이 참말로 마음에 드는구만 그래. 그려 남자가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러면 내 자네 말대로 자네가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 딸 춘심이와의 혼례를 허락하겠네. 내 한번 제대로 밀어줄 테니 말이요. 한번 힘내보시게나. 아이고,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제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요. 홍배대감은 자신감 넘쳐 보이는 덕팔이 마음에 쏙 들어 그들의 혼례를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박처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대감님, 저 덕파리가 악한 사람은 아니나 저 선비의 관상을 보니 춘심이와 맺어지면 분명히 불행이 따를 것 같구만요. 저 덕파리의 얼굴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처사님? 아이고, 그래도 춘심이가 저렇게 덕파리와의 혼례를 고집하니 내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설령 춘심이와 대감님의 사이가 멀어질지라도 그래도 한 번말이나 꺼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대감님? 아이고, 처사님. 내 처사님이 원체 관상이나 풍수 등을 잘하는 것을 알지만서도 그것이 매번 맞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한번 뱉어놓은 말을 이제서 어떻게 번복을 하겠습니까요?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혼례 약속인데 말이여요. 박처사는 홍배대감이 워낙에 확고했기에 여기서 그를 더 설득을 하려 들면 자칫 홍배대감과 자신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더 이상 강하게 말하지 않고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예상은 항상 비켜가는 법이 없듯이 시간은 반년이 지나 덕파리는 과거에 낙방을 하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춘심이를 볼 면목이 없다며 인생을 비관한 채 산으로 올라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이후 춘심이는 약혼자 덕파리를 잃었다는 충격에 반년 동안 낮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밤에만 몰래 나와 매일같이 덕파리를 위해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홍배대감이 반년 만에 춘심의 방에 들어가니 딸 춘심이는 수척한 얼굴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심이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기에 홍배대감은 가슴이 아려왔지요. 춘심아, 이것이 말이다. 홍배대감은 춘심이에게 어렵사리 방에 들어온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고 딸 춘심이는 예상대로 격하게 화를 내며 반대를 하였지요. 아버지, 저희가 그자를 이전부터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로 만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자의 말만 들어보고는 느닷없이 부부의 연을 맺으라고 하십니까요?
춘심아, 나도 알고 있구만. 이것이 암만 해도 너무나 황당하게만 들리겠지. 그래도 말이여, 저 사내가 보통 사내가 아니구만. 무려 용을 타는 꿈을 꾼데다가 일어나자마자 우리 집 앞으로 와서는 저라고 당당하게 꿈을 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하늘이 반년간의 네 기도에 답을 해준 것처럼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구만. 아버지 그렇다고는 해도 제가 아직 덕팔 씨를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해 마음의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사. 이제 떠나버린 사람은 얼른 보내주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잉. 더군다나 이번에는 박 처사님도 저 친구의 관상을 보고 괜찮다고 하니 한 번은 네가 애비의 말을 좀 들어줘야 하지 않겠니? 박 처사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단 말입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처사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다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춘심이는 박처사가 반대를 했음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덕파리와 홀레나를 잡았던 것이 덕파리를 사지로 몰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박처사의 말을 한번 따라보기로 하고는 처음 보는 갑수에게 시집을 가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었지요. 용꿈의 효력은 단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에 춘심이 마당으로 나와 갑수를 보자마자 서둘러 혼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춘심이는 모든 것이 갑작스러웠으나 그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기로 하였지요. 춘심아, 이것이 네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구만, 참말로. 그날 점심이 지나 오후에 그저 물 한 바가지를 떠놓고 춘심이와 갑수는 급하게 혼례를 치르고는 저녁이 되어서는 서로 어색한 가운데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합방을 하였습니다. 아씨, 아니 제 부인이라고 불러야 쓰겄구만요. 너무 갑작스러워 정신이 없었지요. 말씀 낮추시지요, 서방님. 서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부인,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새우젓 장사치기는 했지만서도 부인이 이렇게 나를 받아주었으니 그래도 내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구만 그려. 저도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기는 한디 이제 아내가 된 입장으로 함께 해야지요. 그날 밤 춘심이와 갑수는 비록 어색했으나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음을 서로 다짐하였고 이윽고 방을 비추던 호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며칠이 지났지만 갑수와 춘심이는 여전히 서로에게 익숙해지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가득했습니다. 춘심이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을 간직한 채 갑수와의 새로운 인연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갑수는 그런 춘심이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남아있던 소금을 전부 팔 때까지 당분간은 소금 장수를 일을 이어가겠다며 지게에 소금을 올렸습니다. 원매, 이서방, 이것이 무슨 일이란가? 아, 자네가 우리 집 사후가 되었는디 다시 소금을 짊어지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란가? 항상 소금 장수만 하다가 갑자기 일을 쉬니 몸이 답답하기도 하고 부인에게 조금 시간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 장인어르신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만요. 그려. 그 가슴 속에 응어리가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겠지. 그래도 앞으로는 자네가 이제는 이런 소금 파는 일보다는 가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네. 알겠습니다요. 장인어르신. 거 남아있는 소금을 팔 때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수는 부잣집의 사위가 되었지만 남아있는 소금을 팔 때까지는 당분간 소금 장수 일을 계속하겠다며 홍배대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게를 지고 문을 나섰습니다. 이후 소금을 팔고 돌아온 갑수는 곧장 신방으로 가서 부인 춘심이에게 조심스레 깨엿을 하나 건넸지요. 이것이 거 부인 입에는 맞을지 모르겠구만 그래. 어디 한번 맛이나 봐볼 텐가? 부인 춘심이는 그 엿을 받아들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에도 갑수가 소금을 팔고 돌아올 때면 춘심이를 위해 작은 먹을거리를 사온다거나 아니면 꽃등을 꺾어다 부인 춘심이에게 내밀었지요. 갑수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며 고생을 한 탓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작은 순간에도 기쁨을 찾아내는 것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홍배대감은 밤이 되자 딸 춘심이를 원치 않은 혼인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심란한 기분을 달래고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박 처사님 말대로 춘심이를 저 소금장수한테 시집을 보내기는 했는디 이것이 참말로 내 잘한 일이었는지 모르겠구만 그래. 홍배대감은 더 이상 딸 춘심이를 고통 속에 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갑수에게 시집을 보냈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계속 의심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춘심이의 심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홍배대감은 잠시 걸음을 멈춰 세우며 심방의 귀를 기울이니 그 소리는 바로 다름 아닌 춘심이와 갑수의 웃음소리였지요. 처음에는 홍배대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워메, 이게 도대체 얼마만에 집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냔 말이냐. 홍배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재차 그 소리를 확인했고 그 소리는 더 이상 짧은 순간의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춘심이와 갑수의 밝은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집안에 울려 퍼졌지요. 내 갑수 자네가 진짜로 용을 탈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내 딸 춘심이에게 웃음을 찾아준 것, 그거 하나만으로 참말로 고맙구만 하이고. 홍배대감은 비로소 딸의 웃음을 찾게 해준 갑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천천히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꽃들이 피기 시작할 무렵 박처사가 홍배대감을 찾아왔지요. 워메, 처사님 그것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요? 대감님, 이제 갑수가 길을 피고 살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분가를 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야 딸 춘심이 갑수 덕분에 안정을 되찾고 부부로서 서로 애정을 키우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 분가라니 홍배대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요. 저 처사님, 이제 좀 가정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굳이 떠나야 합니까요? 갑수는 이제 내 사위입니다요. 여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도 한 인생 아닙니까요? 대감님, 갑수가 꾸었던 꿈속에 나타난 용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구만요. 풍수상 이곳 저곳 돌아다녀 보면 분명히 갑수가 용을 타고 승천할 만한 터가 있을 것이니 내 갑수와 함께 그곳을 찾아보는 여행을 잠시 동안 떠나볼까 합니다. 그동안 내 직접 갑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터이니 대감님께서 꼭 좀 허락해 주셨음 하구만요. 알겠습니다. 처사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내 어쩔 수가 없구만이요. 그리하여 박처사는 불안해하는 홍배대감을 재차 안심시키고는 갑수와 함께 용이 승천할 터를 찾는다며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박처사와 갑수가 집터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둘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여러 마을과 들판을 지나갔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긴 여정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잠시 주막에 들러 따스한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하고 있던 중 박처사는 무심코 지나치기 어려운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갑수가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편지나 글이 아닌 주막 벽에 걸린 한시였지요. 오메, 가갑수.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 겐가? 갑수는 박처사의 말에 잠시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우젓 장사를 하는 자네가 도대체 어떻게 글을 배웠단 말인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디 말이오. 갑수는 부끄러운 듯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글 공부라 할 만한 것은 없구만요.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천자문하고 사자, 수학, 그리고 동몽선습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요. 제가 익힌 것은 그 정도뿐이라 처사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요. 그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만. 그 어렸을 때 배운 것을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네가 그만큼 탁월하다는 증거구만. 드디어 찾았구만 그래. 이 친구가 무엇을 통해 용을 타게 될지 드디어 찾았단 말일세. 박처사와 갑수가 길을 나선 지 한 달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다시 홍배대감을 찾아왔습니다. 홍배대감은 한 달 만에 돌아온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박처사의 말에 바로 얼굴 표정이 굳어졌지요. 대감님, 드디어 저희가 진천에서 용이 승천할 만한 터를 발견했구만요. 그곳에 작은 집을 지어 갑수와 춘심이를 분가를 시키고 나 역시 그곳으로 가 내가 직접 갑수를 가르쳐서 과거 시험을 보게 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시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홍배대감은 덕파리의 비극적인 일을 떠올리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사님,
덕팔이도 그놈의 과거 시험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춘심이도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는디 그 과거 시험을 우리 갑수에게도 꼭 시켜야 하는 겁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분가를 할 곳을 찾는다길래 그러려니 했지만 그놈의 과거 시험이라니요. 홍배대감이 언성을 높이며 흥분을 하자 박처사는 그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감님, 용꿈을 산 것은 다름 아닌 대감님 아닙니까요? 그러니 모든 결정은 대감님께 달려있지요. 허나 저 또한 대감님을 설득할 때 갑수가 용을 탈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을 했으니 저 역시 제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처사님, 그것이 이제서 좀 살만해졌는디 그 악몽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 그렇구만이요. 대감님, 큰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과 어느 정도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요. 대감님께서 저를 믿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내 힘을 다해서 갑수를 용을 태워 대감님께 보내드릴 테니 대감님께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구만요. 홍배대감은 박처사의 확신에 차 있는 목소리에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딸 춘심이의 행복을 다시 찾아준 갑수를 그간 지켜보며 박처사가 말한 것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요. 내 이왕 한번 믿기로 한 것 처사님을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내 갑수가 과거 시험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처사님 꼭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요. 대감님, 내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져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요. 그리하여 진천의 고요한 산자락에 작은 초가집이 세워졌습니다. 박처사는 그곳에서 갑수 부부와 함께 기거하며 갑수의 글 공부를 도와주었지요. 갑수는 비록 어릴 때 배운 천자문과 동몽선습의 기초만 가지고 있었으나 박처사가 가르치는 한 글자 한 구절을 빠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깊은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박처사가 한 가지를 설명하면 갑수는 그 설명 속에서 10가지를 깨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어 박처사를 놀라게 하였지요. 갑수야, 내 이미 네 소질은 확인했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지우는 일이다. 과거 공부라는 것이 너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에 불안함이 클 테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 자신을 믿고 마음속에 의심을 버린 채로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이야. 네, 스승님. 저는 스승님께서 밝혀주시는 길을 그저 따르겠습니다요. 진천에서 박처사와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이상 갑수에게서는 새우젓 장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나주에서 홍배대감의 마음속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자꾸만 마음속에 덕팔이의 일이 생각나는 이것이 참말로 내가 잘한 일인지 모르겠구만 그래. 홍배대감의 마음속에는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갑수의 재능을 믿어야 한다는 박처사의 말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5년이 지나고 어느 이른 아침, 홍배대감 내 머슴 봉섭이가 급히 홍배대감을 찾았습니다. 봉섭이는 땀을 흘리며 허겁지겁 사랑채로 뛰어들어왔지요. 대감님, 갑수 도련님이. 봉섭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이리도 경거망동을 하는 것이냐? 거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말이요. 아니 대감님, 갑수 도련님이 지금 말이어요잉? 그 순간 홍배대감의 눈에는 창밖집 담 너머로 삐죽하게 나타난 어사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어사화는 집 대문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홍배대감은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사화를 응시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구름 속에서 용이 모습을 조용히 드러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지요. 이것이 참말로 이것이 나에게 오는구만. 그래 박처사님이 말한 대로 참말로 용이구만 용. 내가 여태껏 의심만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 용이 내려오는구나. 갑수는 어사화를 쓰고 한 마리의 용처럼 당당하게 홍배대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갑수의 당당한 발걸음은 마치 운명이 이끄는 듯이 힘차 보였지요. 갑수야, 네가 참말로 해내었구나. 우리 사위가 드디어 어사화를 쓰고 돌아오다니. 참말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잉. 장인어른, 모든 것이 다 장인어른하고 박처사님이 저를 믿고 끝까지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요.
홍배대감은 갑수의 과거급제를 축하하는 의미로 마을 사람들 모두를 초대해 사흘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갑수의 성공을 축하하였고 홍배대감의 집은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찼지요. 이후 갑수는 관직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춘심이와 함께 자손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홍배대감은 그들의 곁에서 여생을 평안하게 보냈으니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지요. 늦가을에 싸늘한 바람이 집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춘심이는 작은 초가집안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혼자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날이 차가워지니 집안의 고요함은 더 크게만 느껴지고 있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춘심이 마당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사이가 멀어진 이후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춘심이의 손이 올케 명옥이 머슴 봉섭이를 대동해 쌀 한 포대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누구십니까? 악어 부잣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귀한 올케 언니가 이런 누추한 곳에는 또 무슨 일로 찾아왔단가요? 오랫동안 마음에 묵은 앙금이 쉽게 사라질 리 없듯이 춘심의 말에는 차가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심아, 참말로 오랜만이구만. 그려잉,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있는디. 네가 나한테 쌓인 것이 많이 있겠지. 내가 그동안 네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구만 그래. 아, 올케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어디 내 마음이 쉽게 풀리겠어? 그려, 내가 잘 알고 있구만. 그래도 춘심아, 지나간 것은 잠시 잊어두고 말이여. 지금 상황이 이러니 사후로 밤에 쳐들어갈 것인디. 너 나랑 같이 해줄 수가 있겠냐? 이것이 단순히 올케 언니만의 문제면야. 내 같이 하기 싫지만서도 우리 서방 문제까지 걸려있으니 나도 빠질 수가 없구만 그려. 시간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느 작은 마을에 큰 기와집으로 지어진 부잣집과 금방이라도 쓰러져 갈 것 같은 초가집이 이웃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는 바로 춘심이가, 가난한 초가집에는 명옥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사정과 재산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춘심이는 명옥이의 살림이 어려울 때마다 식량을 나누며 도왔고 명옥이는 춘심이가 심적으로 힘이 드는 순간마다 곁에서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어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요. 물론 모두가 그들의 우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춘심이의 마을 친구 말숙이 춘심이 명옥이 없이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대뜸 말을 꺼내었습니다. 아야 춘심아, 니 뭐한디 저라고 가난한 명옥이랑 그렇게 붙어 다니냐잉. 저것이 말이여 너한테 뭐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 저라고 싱글생글 웃으면서 니를 받아주는 것이제. 얻어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는 쌀 한 톨도 안 나누는 사람이라니께. 말숙이 니 그런 소리 하지 말어라잉. 명옥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만. 나는 말이여 명옥이의 저 강한 생활력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니께. 말숙이 너라면 가난한 집에서 동생까지 돌보면서 명옥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잉? 아이고,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것이 평소에 하는 것이. 춘심이는 말숙의 말을 끊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나는 그저 운이 좋아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뿐이구만. 명옥이처럼 강하게 살아갈 능력도 없고 말이여. 말숙이 너 말이다. 내 앞에서 또 명옥이를 흉보거나 이간질하려 들면 다시는 내 너를 보지 않을 것이구만. 춘심이에게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편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옥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친구로 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춘심이와 명옥이는 돈독한 우정을 유지한 채로 서로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춘심이의 집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춘심이의 오빠 덕파리의 혼례가 깨져버린 것인데요. 상대 측 아버지가 서편으로 내 몇 번을 고심을 했지만서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가문에 들지 못한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가 없구만이요. 우리 집 딸 매양이는 돈보다는 가문이 바른 집안에 보내기로 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만을 남긴 채 혼담을 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춘심이의 어머니는 조용히 춘심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춘심아, 그 덕팔이 혼담이 이렇게 깨지기는 했어도 내 따로 생각해놓은 방안이 하나 있는디 말이오. 네 명옥이는 덕팔이 오빠 색시감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잉? 웜에 어머니 명옥이를 말이여요? 그려?
명옥이가 비록 가난한 집에서 자라기는 했어도 생활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높으니 종부감으로 손색이 없지 않겠냐잉? 나야 늘 그 아이를 친딸처럼 여겨왔으니 우리 집에 들어오면 딱 좋겠구만 진짜로. 그려요. 어머니 말씀대로 명옥이가 맏며느리가 되면 그 애가 원체 생활력이 강해 놓으니 우리 집이 망해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구만요. 춘심의 어머니는 딸의 대답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명옥이 이 집안에 들어오면 명옥이와 춘심이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춘심이는 망설임 없이 이웃집 명옥이네로 향했습니다. 이웃집으로 가는 춘심이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명옥이와 진짜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설레임이 가득했지요. 웜에 이 밤중에 뭔 일이 돼 춘심아? 명옥아, 내가 말이여. 오늘은 아주 중요한 혼담을 전하러 왔구만. 혼담이라는 말에 명옥이는 깜짝 놀라 춘심이를 빤히 바라보았지요. 혼담 말이여? 너그 덕팔이 오라버니 혼담이 얼마 전에 엎어진 걸로 아는디. 설마 네가 오라버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게 생겨버린 것이냐잉 춘심아? 내가 아니라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만 명옥아. 우리 어머니가 명옥이 네가 우리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덕팔이 오라버니한테 시집을 오면 안 되겠냐고 말하셨구만. 춘심이의 말을 들은 명옥이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혼례 이야기를 듣는 것도 뜻밖인데 상대가 덕팔이 오라버리라니.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생각에 잠기었지요. 아이고, 내 덕팔이 오라버니를 그런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디. 이것이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구만. 명옥아, 나도 니한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줄은 잘 아는디 말이여.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인자는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냐잉? 그려 춘심아, 내 너하고 한 식구가 될 수 있다면 그 혼담 받아들일란다. 내 덕팔이 오라버니를 한 번도 남자로 생각은 안 해봤지만서도 내 너희 집안을 위해서 한 번 최선을 다해볼란다잉. 그날 밤 춘심이와 명옥이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서로의 우정은 이제 명옥이의 혼례를 통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참이었지요. 그렇게 명옥이 춘심이의 오빠 덕팔이에게 시집을 오고 명옥이는 이제 춘심이네 집안의 명실상부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색함이 없지 않았지만 명옥이는 빠르게 자신만의 자리를 잡아갔지요. 아이고 명옥아, 네가 들어오니께 아주 집안일이 척척 굴러가니 내 마음이 한결 편하구만 참말로. 어머님, 집안일이야 기본 중에 기본이라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하는 것을 봐보니께 진짜 인자 우리 집안에 아주 걱정거리가 없겠구만. 완전히 복덩이가 들어와 불었어 참말로. 명옥이는 원체 어릴 적부터 가난 속에서 품삯이를 가리지 않고 해왔던 터라 집안의 허드렛 일은 물론 중요한 일도 거리낌 없이 척척 해내어 시어머니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춘심이의 어머니는 덕팔이의 혼사가 해결이 되자 곧바로 춘심이를 방으로 불렀지요. 덕팔이가 저라고 장가를 잘 갔으니 말이오. 춘심아, 인자는 네 차례가 아니겠냐잉. 맏며느리 명옥이 잘 적응을 하자 춘심이의 어머니는 곧바로 딸 춘심이의 혼담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이의 신랑감은 매파의 손을 거쳐 산 너머 30리 밖에 갑수라는 선비로 낙점이 되었지요. 그러니께 그 갑수라는 선비가 말이어요. 대대로 명망 높은 집안의 자제인디 어릴 때부터 원체 글 공부를 잘해놓으니 아주 과거 시험급제는 몇 년 안으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안 그럽니까요? 하이고 내가 자네한테 제대로 부탁했구만. 안 그래도 내 우리 집이 양반 집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수가 지난번 혼사를 놓친 것이 참말로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 돈만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에는 우리도 과거에 급제할 인재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겠구만. 그러니께 모르기는 몰라도 그 갑수라는 선비가 사또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인재구만이요. 웜에 그러면 우리 춘심이가 사또 부인이 되는 것이요? 그리하여 혼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혼례 준비가 시작되자 가장 큰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맏며느리 명옥이었습니다. 명옥이는 춘심이의 혼례를 자신의 일처럼 여겼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수 준비와 집안을 돌보며 하루도 쉬지를 않고 일을 하였지요. 명호가 참말로 네가 없었으면 춘심이 시집을 어떻게 보낼 뻔했냐잉. 네가 인자는 이 집안을 다 이끌어가고 있구만.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것이 춘심이 일 아닙니까요?
춘심이가 시집을 가는데 제가 어디 준비를 설렁설렁 할 수 있겠습니까? 명옥이의 정성에 감탄한 춘심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손수 지니고 있던 곡간 열쇠를 명옥이의 허리에 직접 채워줬습니다. 명호가 인자 이 집안의 기둥은 바로 너다잉. 춘심이가 시집을 가게 되면 말이오. 그 춘심이 서방이 될 갑수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너가 그 집까지 부족함 없이 잘 돌봐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집안이 다 잘 되는 길이구만. 네 내가 없어도 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겠냐잉.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큰 믿음을 보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구만요.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니는 며느리 명옥이에게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명옥이는 명실상부한 집안의 종부로 자리를 잡았지요. 춘심의 어머니는 춘심이의 혼례를 앞두고도 모든 일을 명옥이에게 맡겨둔 채 마음 편히 마실을 다닐 정도로 여유를 부릴 수가 있었지요. 춘심이가 시집가기 하루 전날 밤, 명옥이는 조용히 춘심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명옥이는 신우이 춘심이의 방 안에 들어와 조용히 춘심이의 곁에 앉고는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었지요. 춘심아, 내 네 덕에 이렇게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잘 살고 있구만. 인자는 말이여, 내가 니를 도울 차례 아니겠냐잉? 춘심이 너가 시집을 가더라도 느그 서방이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내 열심히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어라잉. 춘심이는 명옥의 말을 듣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이고 명호가. 나는 다른 것보다도 니랑 떨어져서 사는 것이 제일 겁이 나는구만. 내 그동안은 항상 네가 곁에 있어줘서 버틸 수가 있었는디. 인자 내가 혼자서 잘 알 수 있을란가 모르겠구만. 거 장차 사또 부인 될 사람이 눈물이 웬 말이여? 그런 약한 소리 하는 것 아니구만. 너네 시댁이 고작 30리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그까짓 거리가 뭐 멀다고 혼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냐잉. 그려 네 말이 맞다. 그깟 30리 길이 무슨 대수겠냐. 우리 마음만 변치 않으면 그걸로 되었지. 그날 밤 올케와 신우이는 긴 밤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집가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걱정, 그간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다짐들이 깊은 밤까지 이어졌지요. 다음 날 춘심이 혼례를 마치고 처음으로 산 너머 30리 떨어진 이웃고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신랑 갑수가 과거에 급제를 해서 훗날 사또 부인이 되는 나를 꿈꾸며 부푼 기대에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러나 막상 시댁에 도착을 해보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허름한 초가집이었는데요. 하이고, 매파한테 쏘가버렸구만 그래. 이것이 어디 그 대대로 관직의 한 자리를 차지한 명문가의 모습이다냐잉. 춘심의 시아버지는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춘심이를 마주 앉히고는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지요. 우리 집안이 옛날에는 말이요. 높은 관직을 두루두루 거친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었구만.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전장에서도 공을 세운 아주 훌륭한 분이셨다니께. 시아버지의 가문에 대한 자랑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그들이 말뿐인 영광의 잔해 속에서 쪽박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진짜 문제는 바로 남편 갑수였지요. 매파는 갑수를 학문의 열정적인 선비라고 소개를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갑수는 글 공부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였고 이미 과거 시험에서 5번이나 낙방한 상태였지요. 서방님 글 공부는 안 하시고 벌써 들어오십니까요? 아, 공부는 내일부터 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은 우리 마누라랑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춘심이는 남편 갑수의 태도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집 오기 전부터 꿈꾸던 사또 부인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느껴져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는 선언을 하였지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서방님을 신방에 드릴 수가 없구만요. 오늘부터는 제가 서방님께서 열심히 글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절대 서방님을 방에 들이지 않겠습니다요. 아니, 그것을 어찌하겠다는 것이요? 부부가 되었으면 밤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을. 하지만 춘심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갑수를 내쫓더니 신방의 문을 닫고 문고리를 걸어 잠궈 버렸지요. 그렇게 갑수는 신방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쓸쓸히 마루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춘심이의 주변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일단 춘심이 시집을 온 지 3년 만에 춘심이의 어머니는
그토록 염원하던 사위의 과거 급제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는 평소부터 병약해 보이시던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아이고, 허구한 날 쌀독이 바닥을 보이니 이것이 참말로 살 수가 없구만 살 수가. 집안의 곳간은 이미 텅텅 비어갔고 생계는 점점 어려워졌기에 더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춘심이는 한 달에 한 번 자존심을 굽히고 30리 길을 걸어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아, 춘심아. 병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안 그러냐잉.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께 너희 서방이 진짜 크게 성공할 날이 다가오는 것 같구만. 그러니께 지금은 힘들더라도 네가 꼭 참고 너희 서방님을 잘 보필해야 하는구만. 춘심이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명호가 네가 있어줘서 참말로 다행이여. 네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친정에 올 때마다 명옥이의 따뜻한 말과 환대는 춘심이에게 단 하나의 위로였지요. 춘심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명옥이의 따뜻한 말이 다시 춘심이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의 그 작은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진 것은 갑수가 7번째 과거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는데요. 집에 왔다는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 갑수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좌절이 가득했지요. 그는 말없이 방에 있던 책들을 몽땅 끌어모으더니 방을 나섰습니다. 서방님 그 책들은 어디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슨 일이란가요? 갑수는 책을 가지고 부엌으로 가 책을 몽땅 아궁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불에 활활 타오르는 책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나는 원래 공부의 뜻이 없었는디. 아버지가 하도 강요를 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구만. 그런디 말이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인자는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더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구만 참말로. 그는 불에 타는 책에서 고개를 돌려 방으로 돌아가며 쓸쓸하게 말을 이어갔지요. 나는 더 이상 공부는 안 할 거구만. 그렇다고 선비가 되어 손에 흙을 묻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자연이 흐르는 것처럼 조용히 흘러가듯 살고 싶구만 그래. 남편 갑수는 그날 이후 방 안에 틀어박혀 늦게까지 잠만 자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이는 남편 갑수가 다시 일어서 주기를 바랐지만 갑수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렸지요. 그리하여 더 이상 시댁에서 버티림이 없던 춘심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자신의 유일한 위로였던 명옥이를 찾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온 춘심이는 여지껏 본 적 없을 정도로 표정이 어두웠지요. 어이구 춘심아. 네 도대체 얼굴이 어째 이렇게 상해버렸냐 참말로. 웜에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춘심이는 명옥이 앞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서방 갑수 씨가 과거 시험도 다 포기를 해버렸구만. 명호가 참말로 나는 인자 더 이상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말이여. 도저히는 우리 서방하고는 못 살 것 같은데 명호가 차라리 내가 여기로 와서 지내는 것은 어떨까 싶구만. 춘심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언제나 자신을 따스하게 바라봐 주었던 명옥이의 얼굴은 춘심이 여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차가운 표정으로 변해 있었지요. 하이고 참말로 어이가 없어서. 아니 느그 서방을 잘 내줘해서 어떻게든 사또를 만들어야지. 그것 좀 힘들다고 네 지금 친정으로 도망을 올 생각을 하냐잉? 내 그간 어머님 말을 따라서 느그 서방 과거 시험 잘 보라고 나름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디. 이제 뭐 시험도 포기했다는데 내가 못하러 너를 위해 곳간을 열어놔야 하는지 모르겠구만. 명옥이는 춘심이에게 싸늘한 냉소를 보이고는 잠시 곳간에 다녀오더니 춘심이 앞에 겉보리 한 자루를 내어놓았습니다. 평생 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네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다고 기어 들어올 생각을 하는 것이요? 춘심이는 명옥이의 표독스러운 말투와 차가운 얼굴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춘심이의 머릿속에 오래전에 친구 말숙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아야 춘심아. 네 뭐한디 저라고 가난한 명옥이랑 그렇게 붙어 다니냐잉. 저것이 말이여 너한테 뭐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 저라고 싱글생글 웃으면서 니를 받아주는 것이제. 얻어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는 쌀 한 톨도 안 나누는 사람이라니께. 내가 너무나도 순진했구만. 말숙이 말대로 명옥이는 그저 나한테 얻을 게 있으니 잘해준 것이었는디.
이것이 사람을 제대로 못 본 내 실수구만, 내 실수. 춘심이는 명옥이가 건넨 보리도 받지 않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실망만이 가득했지요. 내 인자, 내 발로 이 집을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것하고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이구만, 끝. 세상의 유일한 친구라고 여겼던 명옥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춘심이는 씁쓸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지요. 친정과의 인연을 끊고 돌아온 춘심이에게 남은 것은 고단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남편 갑수는 일할 생각이 없이 무기력했고 집안 살림은 점점 더 쪼들렸기에 춘심이는 생전 처음으로 품삯이를 나서야 했지요. 춘심이는 부잣집이나 농가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품삯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만 그 부잣집 막내딸인 내가. 내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구만. 그렇게 춘심이 품삯실로 겨우겨우 돈을 벌어와 괴짝에 돈을 숨겨두면 남편 갑수는 그것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서방님 평소에 드시지도 않던 술을 어디서 이렇게 드시고 오셨단가요? 그나저나 돈은 어디서 나서 술을 드시고 오셨단가요? 아, 이제 공부도 더 할 필요가 없는디. 술 한잔 하는 것이 어디 대수걷는가 마누라? 돈이야 그 우리 집 괴짝 안에 있길래 고놈으로 술을 한잔 했지. 워워매, 그 돈을 어떻게 번 것인디? 그것을 써버리면 살림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요? 아, 돈이란 것은 돌고 돌아서 돈인 것이요. 또 벌면은 되는 것을 갖다가 서방한테 지금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춘심이의 서방 갑수는 이제는 완전히 술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갑수가 계속해서 춘심이의 돈을 가져가 술로 탕진을 하자 춘심이는 더 이상 집안에 돈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맛을 알아버린 갑수는 이후에도 3일에 한 번쯤 저녁 무렵에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해가 중천이 떴을 때 돌아오곤 했는데요. 춘심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의아해하며 도대체 어디에서 돈을 나서 저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걸까? 외상술도 더 이상 안 받을 텐데 말이여잉. 워워매, 이것이 여자 분냄새 아니여? 갑수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이 춘심이의 마음속에서 쌓여갔지만 도대체 남편 갑수가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지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리고 그 궁금증은 뜻밖의 손님으로부터 풀리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는 다시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바로 손이 옳게 명옥이 머슴 봉섭이를 대동해 쌀 한 포대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명옥이 춘심이의 집을 직접 찾은 것은 춘심이 이곳에 시집을 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아이고, 이것이 누구십니까? 그 부잣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귀한 올케 언니가? 이런 누추한 곳에는 또 무슨 일로 찾아왔단가요? 명옥이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춘심아, 참말로 오랜만이구만 그려.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있는디. 네가 나한테 쌓인 것이 많이 있겠지. 내가 그동안 네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구만 그래. 그런디 말이다. 오늘은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구만. 명옥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춘심아, 네 서방 갑수가 말이여. 우리 덕팔씨를 꼬셔가지고 술집이며 기방을 아주 3일 걸러 하루씩 쏘다녔구만 그동안. 뭐시여, 우리 서방이 여태 덕팔이 오라버니랑 같이 기방을 갔었단 말이여? 니네 서방이야 원체 그랬다 치지만서도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드만. 평생 성실한 농사꾼으로만 살았던 덕팔씨도 이제는 완전히 주색에 빠졌는지 기생하고 눈이 맞아버려서 살림을 차려버리더니 이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구만. 명옥이는 춘심이에게 동생 덕삼이 그리고 머슴 봉섭이와 함께 그 기생의 살림집으로 쳐들어갈 것이라며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춘심아, 지나간 것은 잠시 잊어두고 말이여. 지금 상황이 이러니 사후로 밤에 쳐들어갈 것인데 너 나랑 같이 해줄 수가 있겠냐? 이 문제는 비록 둘의 우정에는 금이 갔지만 서로의 가정이 걸린 문제였기에 명옥이는 춘심이 함께 해주기를 바랐지요. 이것이 단순히 올케 언니만의 문제면야. 내 같이 하기 싫지만서도 우리 서방 문제까지 걸려있으니 나도 빠질 수가 없구만. 그려 춘심아, 이것이 우리가 같이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야. 너랑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야 있겠냐잉. 그리하여 명옥이는 사후로 동생 덕삼이 머슴 봉섭이와 함께 약속된 시각에 기생의 살림집 앞에 먼저 모여 춘심이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춘심이가 올 것이구만. 춘심이만 오면 바로 같이 들어가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춘심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 사이에 초조함이 퍼져갔지요. 누님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아니요? 암만 해도 춘심이 누님이 안 올 것 같은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날 새겄네. 암만 해도 우리들끼리라도 들어가야겠구먼. 명옥이의 말에 모두들 몽둥이를 더욱 더 단단히 쥐며 긴장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기생의 살림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뜻밖의 광경이 그들을 맞이했는데요. 허, 이런 야심한 밤에 무슨 볼일로 여기를 오셨소? 그곳에는 바로 포졸들이 명옥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준비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우린 남편을 건드린 그 기생한테 본때를 보여주러 온 것이제. 너희랑 싸우러 온 것이 아니구만. 명옥이 일행은 포졸들에게 맞서보려 했지만 오히려 싸움에 능한 포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고는 겨우겨우 몸을 피한 채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춘심이는 기생의 살림집 안방에서 기방 주인과 함께 명옥이가 포졸들에게 쫓겨나는 것을 보고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내가 오늘 명옥이가 꼭 쳐들어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집이 동생하고 머슴까지 데리고 와서 주제도 모르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포졸까지 부를 수 있다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 바닥에서 높으신 분들하고 연줄이 없으면 기방문 사흘도 못 열어둔다니깐. 아무튼 자네 덕분에 그것들 꼼짝없이 걸려들었구만. 그나저나 자네가 나한테 이것을 알려준 정보로 돈이나 좀 바랄 줄 알았더니 기생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것이야? 춘심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 서방이고 친정이고 이제 다 지긋지긋하구만요. 이제는 다 떨쳐내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 돈이나 많이 벌면서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서방의 버젓이 살아있는 여자는 받지는 않는디 말이여. 기방주인은 춘심이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자네는 아직도 얼굴이 반반하니까 이번에만 특별히 받아주겠네. 기방주인은 함께하자는 의미로 춘심이의 앞에 놓여있는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춘심이는 평생 처음으로 술에 입을 댔는데요. 기방주인이 따라준 작은 술잔을 조용히 집어들어 한 모금씩 음미하듯 마셨지요. 알싸한 술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춘심이는 잠시 눈을 감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